틀어놨죠? 네, 점심 잘 먹었어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오전 중에 또 살펴봤었는데, 교재. 이 시간에 할 내용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독해의 그 원리와 관련돼서 문장 독해, 단락 독해와 관련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6페이지. 폈습니까? 다 펴놨군요. 나만 펴면 됐어요. 그지? 자, 일단 먼저 문장 독해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게 한번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야. 문장 독해, 단락 독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사실 우리가 시험 볼 때 관건은 시간을 줄이는 데 있잖아요. 그죠? 지문이 나올 텐데, 그 지문이 길게 나올 때도 있고, 좀 더 짧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2단락 내지 3단락 정도의 분량의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언급된 지문보다는 다소 길이는 그 정도의 길이는 나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지문의 수능 시험에서는 2-3문제 정도의 문제가 제시되는데, 보통 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한 지문당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 때가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시험에 비해서는 좀 더 지문의 길이는 짧을 수 있다. 그렇지만 2단으로 문제가 제시되는 여러분들의 시험 상황에 보면 막 한쪽 면이 다 지문이라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놀라겠죠. 그러죠? 그리고 뭐 자간이랄지 문장 간의 어떤 거리를 좀 더 넓게 두면 짧은 길도 더 늦게 느껴지잖아. 그죠? 뭐 그런 것들. 이런 어떤 공포감이라고 할까? 두려움을 좀 더 우리가 잊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반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적용해보면, 또 연습해보면 될 걸로 생각되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서, 단락 속에서 또는 문장 속에서 빨리 그 의미를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교재 보면 일단, 문장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읽는 게 좋냐?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지문을 볼 때 그냥 100번 봐도 어떤 의미를 갖다가 잘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한편 어떤 경우는 또 한 번만 봐도 의미가 잘 드러날 때 있어요. 그럴 때 훈련된 사람들은 보면 물론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잘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독해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 보니까 밑줄이 되어 있거나 동그라미 되어 있거나 핵심 말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100번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한 번 보도 오지 낫던 말이 있듯이 시각적으로 드러날 때 더 잘 보이더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해당 단어나 구절에 밑줄이나 동그라미 있죠? 밑줄 동그라미. 동그라미. 밑줄이나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뭘 통해서 시작?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통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내용을 파악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인간과 환경의 대립은,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인간과 환경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어만 갔다. 무엇이 심화되었죠? 인간과 환경의 대립이 심화되었다는 거죠. 심화됐다는 것은 대체로 문제점입니까? 아니면 긍정할 사항입니까?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래서 심화 대립됨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도 자칫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대립은 더욱 심화만 되어갔다. 석탄과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화석 연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행포는 극을 향해 치닫게 됐다. 한마디로 인간과 환경의 대립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화석 연료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석유랄지 석탄이랄지 다 이런 데 다 뭐예요? 화석 연료죠. 한마디로 이런 화석 연료가 가장 많이 들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산업화. 그렇죠? 산업혁명. 산업화로 인해서 결국 이런 것이 했죠. 아마 그전에는 환경오염에 대해 크게 관심이 좀 없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연탄이라는 것이 그 집에서 주 연료가 아니었어요. 연탄이라는 것이 뭔가를 태워서 하는 거 있죠? 나무를 태운다든가, 그런, 내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연탄이라는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뭔가 떼서 하는 것이었죠. 물론 우리 집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시골의 풍토는 좀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도시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연탄 아궁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또 가스랄지, 석유랄지, 이렇게 떼는 그런 시절은 그 당시는 또 아니었어요. 연탄도 집에 연탄불이 이 집 저 집 다 있는 게 아니라 연탄불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도 있고 또 집에 연탄불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말을 안 들었고요. 그것도 이웃나라인 중국이 그렇게 산업화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볼 수 있었냐면 여름이고 또 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요즘 와서는 물론 좀 중국 쪽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경우 있죠. 올해 여러분들 황사라는 거 많이 봤어요? 황사 경보, 황사 이런 걸 알죠. 어차피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경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노력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가서 몽골에 가서도 나무를 심고 중국도 나름대로 어떤 그 정책을 세워서 그런 어떤 요인들을 주려고 노력하는 결과에서 그러지 어찌됐든 황사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소위 공해와 관련돼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경고가 상당히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이걸 쓰는 화학 연료 시대, 바로 아까 우리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산업화 시대에 따라서 본격화됐다. 이로 인해서 뭐가 심화됐다? 환경 오염이 심화됐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연과 인간이 서로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게 됐다.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됐다. 할 수 있죠. 사실 환경오염의 역사는 산업혁명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화석 연료 시대가 시작과 함께 나타난 환경 변화는 매우 경명하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것이 바로 독해 능력이야. 그럼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 즉 환경 오염의 문제가 없었느냐? 과거에는 산업화 이전에는 그런 환경의 오염 문제가 전혀 없었다. OX? X죠. 있었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것이 경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미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죠? 경미한 그런 어떤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크게 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상을 갖다 상처를 경미한 상처, 경미한 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전에도 물론 환경 오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경미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그 환경 보호에 대해서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냥 환경 보호가 그대로 환경 보호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동양 사상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삶을 보기 때문에 결국 자연과 인간이 서로 같이 공존하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보는 자연 합일, 물화 일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정보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또는 동양에서는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왜? 인간과 자연이 대립되는 관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관계였기 때문에? 공존 관계였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산업혁명과 함께 급전진된 산업화의 시작이 실질적인 환경파괴의 원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날 환경파괴의 주범은 뭐예요? 다 같이? 환경파괴의 주범은? 그렇지. 급진화된 산업화였던 것이고, 그 산업화가 결국 가졌던 것은 화석연료의 급진적 사용이었죠. 이해됐나요? 그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에 중요하냐. 이런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 지문이 주어진 상태에서 대책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대체 에너지. 이런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화석연료를 계속 개발해서 또는 그것을 채굴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석 에너지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그래서 재생 에너지 또는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대체 에너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연으로부터 그대로 에너지를 갖다 받게 되는 태양 에너지랄지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는 이유가 이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오늘날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여기저기 막 태풍과 더불어서 막 지진과 그러잖아요? 환경 오염에 따라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또 뭐 그뿐 아니다. 바다에 있는 뭐예요? 플라스틱. 우리 또 일회용으로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 그런 어떤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것들은 녹지도 않는다고 그래. 분해되지도 않는다고 그래. 그냥 깨어질 뿐이라고 그래. 깨어질 뿐. 깨어지다 보니까 아주 작은 입자로 깨어진대. 나중에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고기의 입으로 통과돼서 고기 몸에 농축되고 그것을 우리는 또 인간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플라스틱이 결국 농축되어져서 결국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뭐 하니까 결국 간단한 문제죠. 결국 지금의 우리 현 시점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극한 대립하고 있는데 이 극한 대립은 뭐로부터 더 급진되었다? 산업화로부터 급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오늘날의 그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는 뭐에 있다? 산업화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뭐에 주의하면서 읽자? 서술어에 주의하면서 읽자. 서술. 우리 국어는 무슨 중심 국어? 서술어 중심 국어죠. 예술이 실용적 가치를 넘어선 즐거움과 미적 효과를 추구한다면 실용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아주 대립적인 것처럼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혹자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혹자는 예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대립적인 것처럼 생각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취지는 뭘까? 예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일 때 이것이 상당히 대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필자는 대립적이다, 대립적이지 않다? 대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앞서 그런 방향의 시각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나간다면 예술 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앞서 얘기했던 예술이 실용적 가치 있죠? 예술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대립적 관계를 본 사람은 결국 어떤 의견을 갖다 제시할 수 있어. 그렇게 대립으로 가는 사람은 결국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모든 것이 다 예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론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이를테면 예술은 일체의 실용적 관심을 떠나며 실용적 가치에 치우치는 예술은 좋은 예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앞서 얘기했던 예술을 위한 예술은 실용 예술이다 아니면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일종의 순수 예술, 즉 예술이라고 할까? 뭘까요? 어떤 목적성이 없는 결여된 예술을 위한 예술. 순전히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술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술을 위한 예술일 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단순히 순수 예술을 갖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런 목적성을 완전히 뺐을 때 뭐다? 순수한 예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그 관계를 뭘로 봤을 때? 대립적인 관계로 봤을 때 그것이 극단적으로 흐르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정리됐나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에 주의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지? 서술어에 주의하면서 읽다 보니까 결국 내용 파악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간단히 요약하면 결국 예술이 실용적 가치를 넘어선 즐거움과 미적 효과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예술적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예술을 실용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라는 대립적 관계로 파악해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혹자는 결국 예술을 위한 예술에까지 주장하게 됐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수식 구조는 대체로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을 때 글을 읽을 때 수식어가 나왔다. 수식법이 나왔다. 그러면 그 수식법을 빼고 아니면 밑줄 긋고 나머지를 가지고 결국 내용을 파악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뭐 할 수 있어? 내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죠?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줄일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조선왕조의 중기에 격렬한 단쟁의 이론적 무장으로 이용된 주자가, 그 다음 주작입니다. 자, 주작이 일단 밑줄 해놨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주작 앞에 조선왕조 중기의 격렬한 당쟁의 이론적 무장으로 이용된 주작이죠. 주작은 주작인데 어떤 주작? 앞에 가로된 부분이 주작을 한정하고 있죠.
이걸 관영어라고 하죠. 관영어. 관영 구절이죠. 관영어 구절. 관영어 구절. 이것은 수식하는 부분이죠. 뭘 수식한다? 주자, 학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빼면 결국 뭐만 남아요? 주자학만 남아요. 주자학은 이 땅에서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면으로만 기형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영정시대를 전후해서는 하나의 인습적 학원으로 전락하게 이르렀다 했지. 인습적 학원도 여기서 밑줄 해놓을까요? 인습적 학원도 밑줄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인습적 학원으로 전락하게 이르렀다. 됐습니까? 결국 주자학이 인습적 학원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못된 습관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야. 못된 습관으로 전락됐다. 나쁜 습관으로 전락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실 어떤 관습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예요? 관습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인습이라는 거, 우리가 폐습이라는 거, 또는 전통이라는 거, 이게 다 관습이 될 수 있는데, 관습 속에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죠. 그렇죠? 전통은 지켜야 되지만, 인습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나쁜 거, 이거 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소위 인습적 화근으로 전락됐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나쁜 걸로 전락됐다는 얘기죠. 주자학이 나쁜 걸로 전락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자학은 인습적 화근으로 전락됐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물어볼까? 이유. 왜 주자학이 인습적 화근으로 전락됐을까요? 왜 인습적 화근으로 전락됐을까요? 그 앞에 있죠. 지문 속에 있어서 묻는 답은 지문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문 속에 있는 답을 보니까 뭐가 나와서 그거는? 그렇지. 예. 거기 보면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현실과 뭐다 하시죠? 동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됐다는 얘기예요. 현실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관념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겠죠. 그래서 너무나 이거 주자학은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인습적 화근으로 전락됐고, 그래서 이것의 비판적 태도로 나온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실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 주자학의 대체적 이념으로 등장한 것이 곧 유학도 자체 내의 일부 비판적 지성에 의해 수용된 무슨 사상이었다? 실학 사상이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한 문장으로 줄이면 주자학은 인습적 화관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그 대체 사상으로 실학 사상이 나왔다. 실학 사상의 출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학 사상은 어떻게 나왔는가? 알겠지? 네. 그 실학 사상에 나온 이유가 뭐라고 나왔지? 주자학이 인습적 화관으로 전락됐기 때문에 그 대체 사상으로 뭐가 나왔다? 실학 사상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자학은 어떤 상황에서 인습적 화관으로 전락됐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었다. 이것에 대한 것이 반대가 되는 것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뭐다? 실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학이 나온 거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문해사주로 얘기한다면 무슨 주가 있냐면 낭만주의가 있어요. 무슨 주의? 낭만주의라는 게 있어요. 문해사주. 여러분들 그 교재 3권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낭만주의가 있다. 낭만주의는 대체로 꿈과 환상과 상상과 신비름을 추구했던 것이 무슨 주의다? 낭만주의죠. 가끔은 꿈을 꾸죠. 우리는 무슨 주의, 뭔 속에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죠. 꿈이 없다면 사실 꿈이라는 걸 좀 더 말한다면 이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는 다들 뭘 가고 있나? 꿈을 꾸고 살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들 뭐에 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꿈이 있죠. 내년 이맘때쯤 되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도 해봐요. 좋겠다. 타겠다. 손을 대고. 좋겠다.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죠? 그때 옆에서 뭐라고 그래? 보니까 얘가 지금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턱에 괴고는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때 누가 딱 때리면서 꿈깨! 시작! 꿈깨!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꿈깨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주의예요. 무슨 주의? 사실주의. 그래서 꿈깨는 것이 사실주의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사실주의다. 그래서 낭만주의에 대한 대립적 관계에서 나온 것이 무슨 주의냐면 사실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간단하게 한다면 좀 이야기가 좀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곁들여서 본다면 결국 사실주의라는 것은 나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실, 나의 인생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죠. 막연하게 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게 만드는 게 무슨 주의다? 사실주의고 그런 현실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작가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무슨 입장이다? 사실주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가끔 하잖아. 알다가 또 모를 일이다.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모를 일이다. 알다가 또 모를 일이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끔 그거 쓰는 말 가운데 어른들이 쓰는 말, 특히 우리 어머니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 가운데 알 수가 병아리 주다 그런 말 씁니다. 알 수가 병아리 주다. 병아리는 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머물러 있어 안 머물러 있어? 탁탁탁탁 하니까 병아리를 갖다가 셀 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무슨 수다 시작? 병아리 수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말 우리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직신할 수 있다면, 그렇죠? 만약에 이게 3초에 무너지는 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실 3초라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30분 후에, 1시간 후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 나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어. 매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뉴스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아침에 직장 가는 남편이 잘 갔다 올게 여보, 잘 있어 하고 갔다 오래요. 아내는 이상했어요. 그 당시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웬일이야? 당연히 나한테 인사까지 해?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몇 분 후에 5분 정도 됐나요? 5분 정도에 전화벨이 울려요. 받았어요. 병원입니다.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로 중환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방금 5분 전에 뭐 했는데? 잘 갔다 올게. 여보, 잘 갔다 올게. 하고 갔던 남편. 경상도 사람이라 무뚝뚝해서 한 번도 그런 출근 인사를 하지 않았던 남편이 그날따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잘 갔다 올게 여보 하고 나갔던 모습이 방금이었는데 5분 후에 그런 전화를 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지. 사람이 안 던지다면 이상한 일 생긴다고. 그래서 그랬을까?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나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밝은 인사를 했을까? 그때 핀잔을 주지 말고 어쩐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인사까지 하고? 별일이네? 오히려 핀잔을 줬던 나.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 사람이 5분 후에 남편이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만류했겠죠.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살아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의 나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내일을 약속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내일을 약속하지 말고 오늘 일에 충실하면서, 알겠죠? 내일을 약속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일 어떻게 해줄게, 내일 어떻게 해줄게, 내일 뭐 할까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할 때 내일이 약속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야기가 주작을 얘기하다가 또 주작에서 그래서 실학으로 가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형이사학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지낼 할 때도 주작아래라고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이거죠. 아주 절차, 예식, 의례 뭐 이런 것들 지키는 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요?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뭐 절을 몇 번 하라, 뭐 3번 해라, 2번 해라, 알겠죠? 과일은 어떻게 제사상에 배치하라, 뭐라, 다 뭐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냐 이거지. 알겠습니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거지.
그래. 그래서 뭐 그 과일 속에 뭐 씨가 1개 들어있냐, 2개 들어있냐, 뭐 그거 가지고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게 다 뭐예요? 관념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실적인 것, 실용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중요했던 것이 실학이 아닌가라는 거고, 그 실학을 좀 더 실학을 좀 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더 구체화시켰다면,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일어났던 또 식민지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자, 어쨌든 그 밑에 네 번째로 봅니다. 중복되는 문장. 뭐의 문장? 중복되는 문장도 뭐 해야 된다, 나치? 중복된 내용을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해야 돼? 어휘력이 있어야 돼. 이게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앞서 잉여적 표현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죠? 중복된 표현이 있잖아. 미리 예비한 자료. 미리 빼야 되겠죠. 예비 자체가 미리 준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비한 자료가 아니라 시작. 예비한 자료. 또는 미리 준비한 자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중복되는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한번 볼까요?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게 말이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지금 무슨 정상적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라면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래서 막 인간의 어떤 인간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고립된 삶을 살았던, 있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거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란 그런 말이 아십니까? 내 말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뭘 가지고 있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가치. 이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이란? 그렇지. 가치라는 게 이제 우리 가치를 따진다고 하잖아. 가치를 따질 때 우리 가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도 가치를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유형적인 것도 가치를 따질 수 있잖아. 이게 더 비싸고 이게 더 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래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가치관이라고 할 때 가치는 여기서 말하는 유형적인 것에 대한 가치라기보다는 무형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그거 나와 있죠. 그럼 가치관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며 무엇이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며 무엇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 아는가에 대한 것을 아는 거, 이걸 말하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의 의미를 모르면 뒤에 중복된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중복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계속 읽어가고 있겠죠. 그러죠? 결국 이 말을 참 세 줄이나 되는 그런 긴 문장을 줄여서 한마디로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치관 하면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가치관이라고 할 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글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듣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 문장은 뭐가 되겠어요? 누구나 가치관이 있다는 게 1번 문장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상세화한 거죠. 알겠습니까? 내 말 좀 이해돼요? 아까 상세화 배웠죠? 좀 더 그 단어를 자세히 풀어 쓰는 거죠. 상세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뭘 갖고 있다 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청소년 또는 그 이전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그 이유가 바로 뭐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뭣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로 가서 부정의 뜻을 가지면서 뒤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강조한 문장은 대체적으로 이것이 가로로 묶어서 제외하고 뒤에 핵심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A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A는 B가 아니라, 자, A는 B가 아니라 뭐다? C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B가 아니라는 것은 A에 대해서 B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빼고 A는 뭐다? 시작? C다 라고 하는 거겠죠. 됐나요? 이런 것들만 우리 생각한다면 좀 더 내용을 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구조로 문장이 되어 있다면 A는 10골로
끌어내봐라 이거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은 일종의 파격 또는 일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파격 또는 일탈이라는 말 동그라미 해놓고요. 파격 또는 일탈이라고 하는데, 이는 있는 것 모두를 격렬한 파괴로서 온통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있지. A가 아니라 있지. 그럼 뒷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때 뭐뭐 부정하는 내용은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일탈과 그 다음에 파격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놔두면서 그 있는 것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딴 자리로 모양을 바꿔내는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있죠. 이를테면 다시 말한다면 알겠죠? 이를테면 또는 다시 말한다면 한마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은근하면서도 낙천적인 뒤흔듦이다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이 필자는 낙천적이고 뒤흔듦, 낙천적이면서 또는 은근하면서도 낙천적인 뒤흔듦이라고 했죠. 그게 뭐가요? 그게 뭐가? 일탈이. 거기 위에 있는 파격이, 일종의 파격이. 알겠죠? 파격이나 일탈은 적어도 뭐가 아니라 있는 것 모두를 격렬한 파괴로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살리면서,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요? 그대로 놔두면서 있는 것을 한번 들어 올렸다 딴 자리로 모양을 옮겨보는 거. 알겠습니까? 정연한 위치에서 그 정연하게 질서적으로 정연하게 놓여 있는 것 중 하나를 들어서 살짝 방향을 틀어놓거나 딴 자리로 옮겨 놓는 것. 균형 속에 뭐다? 파격이라고 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일반 말하는 파격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나 완전히 고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알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은근하면서도 낙천적인 뒤흔듦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 그 뭐에 다 같이?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놔두면서 그 있는 것을 한 번 들어 올렸다가 딴 자리로 모양을 바꿔주는 것.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것을 필자는 뭐라고 하고 있다? 은근하면서 낙천적 뒤흔듦이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파격이나 일탈은 뭘 말한다? 은근하면서도 낙천적 뒤흔듦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이런 식으로 A가 아니라 뭐다는 점? B다는 점. 그럼 A는 뭐다? 아니 A가 B가 아니라 C다. 그럼 뭐다? A는 C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알겠죠? 그러면 훨씬 쉽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정리됐나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우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핵심 내용이 순서에 따라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됐죠, 이것도? 자, 때에 따라 그러거든요. 윗글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보, 사실 문제, 사실적 판단 문제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하면 틀리겠죠? 그런 점에서 결국 문제를 읽고 또다시 또 질문을 읽는 그런 번거로움을 제거하려면 처음부터 순서를 정하여 또는 번호를 매기면서 읽는 것이 그만큼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민주정치를 성공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하지? 유동성, 즉 서로 간의 소통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며 또한 성공 조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르면 이 글에서 민주정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유동성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흘러가는 거냐? 여기 나와 있죠? 서로 간의 소통관계가 원활히 성행되는 거. 요즘에 그래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소통이죠. 소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소통이. 정부와 국민이 뭐가 되어 있어요? 소통이 돼야 되겠죠. 학생과 선생이 뭐가 되어 있어요? 소통이 돼야 되겠죠. A라는 거, B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선생님이 A와 B만 설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선생님, 우리는 C도 알고 싶답니다. 뭐도 알고 싶다? C. 근데 A, B에 대해서 자꾸만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소통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지. 그래서 더러는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을 좀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은 다 알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때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또 사람의 그런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해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A를 하나만 보고 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겠네? 이해한 것 같아? 그래서 쉽게 나는 뭐 할 수 있어? 가르치는 사람은 일반화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또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손 들면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손도 못 들고 안 물으면 돼, 안 돼? 안 돼. 쉬는 시간에 나를 활용해야 되겠죠. 알겠죠? 찾아와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뭘 정하라? 순서, 번호를 매기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자, 계속해서 7번째 접속사. 뭐다 나지? 접속사. 우리는 앞서 꼭 알아야 할 접속사 8개에 대해서도 내가 날개단에 있었던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것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역접관계나 뭐 있죠. 역접관계. 그러나 있어 없어요. 그러나 뭐 하지만 있죠. 이런 역접관계의 접속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전환단계. 뭐예요? 전환관계. 뭐 그런 데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속으로서 시험 문제 더러 잘 나온 적이 있다. 그런 접속을 좀 고려해서 글을 읽게 되면 좀 더 쉽다. 특히 어떤 그래서 접속어가 이게 나오면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가 나왔다면 앞의 내용을 뒤집는 것이니까 결국 앞에는 읽지 않고 그러나 뒤를 읽으면 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읽을 때 좀 더 좋냐면 다음 같은 거, 뭐 이따 달라고 이해할 때 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할게요. 자, 그러나는 접속어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도 중요합니다. 그죠? 접속어 그러나 뭐 하지만 들어가면 앞의 내용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이런 지시가 나와도 우리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 또는 이처럼 이런 의미에서 이처럼 또는 이와 같이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앞의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앞의 내용을 통해서 종합해 보건대 또는 요약해 보건대 이런 말 나와요? 나오죠? 아주 힌트를 주는 거죠. 야, 앞에 읽을 거 없어. 내가 친절하게 요약해 줄게. 그러면 그 부분만 보면 돼요. 요컨대. 요약하건대 줄임말이 요컨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야.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결론을 짓겠다는 얘기야.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겠죠? 이와 같이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뒷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간단한 문제인데요. 명문어적 사고가 이 기론에 있어서 단어가 막 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죠? 기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따라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문어적 사고가 이 기론에 있어 기보다 이에 가까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 명문어적 사고 동그라미. 이것이 이 기론에서 이와 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이 기론이죠. 그 중에서 이 명문어적 사고는 기보다는 뭐에 가깝다? 이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하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결하기 보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너무나 단어에 매몰돼서는 안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지식이 없는데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이 뭐지? 이 뭐야? 이게 이 기능이 뭐야? 그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기는 여기 설명하고 있죠. 기는 감각적인 변화의 세계를 나타내는 데 반해 이는 초감각적 불변의 원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는 감각적인 것이고 이는 초감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는 주류로 표현할 경우 항상 주리가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정중하게 명료적 사고가 짙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론이 주리로 표현할 경우 항상 주리가 전통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정중하게 명료적 사고가 짙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명료적 사고가 아까 뭐에 가깝다? 이에 가깝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제시해 준 거죠. 정중하고 그래서 뭐에 가깝다? 이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에 지나치게 추정하는 입장에 서면 모든 사물을 이해할 때 그렇죠. 정중하게 이에 대해서 좀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네. 서면 모든 사물을 이해할 때 경험적 사실성을 경시하는 그렇죠. 기를 경시하게 된다는 얘기야. 감각적인 것을 경험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기가 감각적이라고 했지.
이는 뭐라고 했고? 초감각적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뭘 중시하다 보면 이를 중시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을 소리할 때가 있다. 경시할 때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됐습니까? 그거죠. 따라서 경험적 사실을 경시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못한다. 이상적 인간을 그리면서 생명을 결여한 추상적 그러한 완전인을 상정하고 천인 합의를 논하면서 자연을 망각한 이 자체와의 합의를 논할 위험이 있다. 다시 한번 해서 앞서 얘기했죠. 우리는 경험적인 것을 갖다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실로 공리공론을 논하는데 만족할 경향이 있다. 사실 한국 성리학이 송명의 성리학보다 더 이러한 성향, 이러한 성향은 어떤 성향이요? 앞서 얘기했던 공리공론을 갖다 지향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바로 성향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이것은 주류를 지나치게 정조하게 본질로 정통시하는 데서 야기된 것이다. 이때 야기라는 말은 일종의 기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야기된 것이다, 기인한 것이다. 주류론적 사고가 성리학계의 주류를 형성으로서 학계는 기성, 실세, 맹실 일삼았고 인습에 젖은 정체적 사고방식에 흘러 일본의 경험보다 더 보수적인 특징을 지니게 됐다. 따라서 이 글은 결국 뭡니까? 이에 치중했던 주리학 또는 주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했다? 비판적인 그림을 알 수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연결된 내용 가운데 아까 질문한 적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하여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추정하다 보니까 결국 인습적 화관이 됐고 그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실학이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연속선이 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문장의 독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단락이에요. 뭐에 의해? 단락이에요. 자, 똑같은 겁니다. 앞에 문장과 문장이 만나서 여러 문장을 통해서 뭘 이룬다? 단락을 이루게 되죠. 그럼 단락까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교재 169페이지. 자, 포괄적 내용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 핵심 내용은 앞에 있는 나와 있는 포괄적 문장이 있지. 그러니까 포괄적 문장 다음에 뒷받침 문장이 나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날 인류 문화가 불완전을 한다 있지. 자, 이것이 일반적인 문장, 추상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문장. 그 뒤는 인류 문화가 왜 불완전한가에 대한 뭐가 되겠까? 이유 제시가 들어있겠죠. 왜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라마다 안으로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하고 밖으로는 국제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안과 도덕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끌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앞에 인류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글쓴이에 뭐 할 수 있어요? 생각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앞에 근거 제시됐죠. 그 내용입니다. 거기 나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전쟁이 끌 날 없다 있지? 여기까지가 바로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인류 문화의 불완전함의 결과는 뭐다? 인류의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오늘날도 여기저기 전쟁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전히 말이죠. 뭐 우리나라도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뭐 우리나라도 쏘고 또 미사일 한 발이 잘못 돼가지고는 세상에 다시 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렇죠? 쏜 것이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다행히 무슨 그 공군 비행장이 아니라 골프장 안에 떨어져가지고 다행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탄두에 그가 터졌으면 더 큰일 난리 나는데 물론 거기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탄두가 터지지 않아서 그나마 괜찮았다고 하지만 사실 만약에 거기 실제 상황이었다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현무투인가? 그게 떨어졌다는데 그게 만약에 탄두가 터졌다면 운동장 몇 배 정도의 주변은 다 초토화 된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민가도 700m 떨어졌다고 하고 그로부터 장병들이 있는 곳도 얼마 안 떨어졌는데 만약에 탄두가 터졌다면 정말 또 뭡니까? 수백 명의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강릉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군 부대 주변에는 말이 그런 일이 더 있어서 막 뭐하다가 사격 훈련하다가 막 총탄이 어떻게 유탄이
바위 같은 데 부딪혀가 막 가고 날라가지고 세상에 거기에 뭐 그냥 산 올라가는 사람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아까도 연장선이죠? 내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사실은.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불안할 수 있죠. 그런 거래요. 내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불안함을 갖다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뭐가 있어? 종교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오늘의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에 내 몸에 내 마음을 의탁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중에 가장 내일의 불안함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내일의 불안의 가장 큰 원인, 불안의 요소는 뭐예요? 죽음. 우리 인간 다 뭐하기 때문에, 유한적 존재로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는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단정적인 내용이 나온 후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앞에 나온 단정적인 내용이 필자 핵심의 주장이다. 나오죠? 오늘의 민주주의는 심한 시를 겪고 있다. 너무나 확실하죠? 심한 시를 겪고 있어. 뭐야? 그럼 심한 시는 그 이유가 뭐야? 왜 심한 시를 겪고 있지? 이유가 뭐야? 또는 심한 시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심한 시를 겪고 있는지 이유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입이 민주 정치의 범람이다. 있어 없어요? 있죠? 요즘 얼마나 난무합니까? 사입이 민주 정치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말로만 민주 어느 정권을 토대로도 알겠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봐야 돼.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해야 되는 그런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있어 없어요. 그죠? 그 구호를 자유다, 민주다 이것을 뭘로만 알면 안 돼? 형이 사각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야. 관념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습니까? 코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사입이 민주 정치의 범람이요. 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의 뭐요? 도덕적 타락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뭘 이루었다? 민주주의의 심한 시련을 겪고 있다. 왜 이런 민주주의가 심한 시련을 겪고 있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알습니까? 알겠지? 첫 번째 뭐라고 시작? 첫 번째 뭐라고 해놨지? 사입이 민주 정치. 두 번째, 그렇지. 민주를 가장한 정치. 사입이 민주 정치. 두 번째는 정치인의 타락이죠. 됐습니까? 요거. 하여튼 그래서 뭐 우리나라 다 잘 돼도 잘 돌아가고 있어. 보니까 말이지. 방송 뉴스도 보니까 패션이 있잖아. 패션. 옛날에는 말이지 몇 년 전만 해더라도 우리나라 패션 쇼 하려면 돈 많이 들여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선물도 공사하면서 우리 패션쇼에 한번 참석해 주세요라고 막 공문을 띄우고 모시러 가고 돈을 들이고 해야 왔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알아서 온대. 알아서. 그리고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부탁한대. 제발 저 좀 초청 좀 해주세요. 자리 좀 내주세요. 이번에도 그 프랑스 파리에 가서 패션쇼를 였는데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세상 준비된 음식이 부족할 정도로 샴페인을 준비했는데 샴페인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호황을 이뤘다고 그 다음에 패션쇼를 갖다가 기획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실감한데.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래서 문화면 문화. 알겠죠? 그런 것들. 그냥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K. 한류 문화. 그렇죠? 뭐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잖아. 하여튼 대단합니다, 오늘.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뭐만 잘하면 된다? 정치만 잘하면 된다. 우리 한국은. K 정치를 만들자. 뭘 좀 만들자? K 정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정치도 잘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고요. 가서 33번입니다.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을 갖다 제시하고, 그 결과를 열거할 경우, 양자의 관계를 이 양자의 관계를 딴단 말은 뭐냐면, 이 글이 원인을 규명하는 글인지, 아니면 그 결과를 도출하는 글인지, 알겠죠? 그걸 따지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같이 양립되어 있을 때는, 이게 원인 중심인지, 결과 중심인지. 보통은 뭐야? 일반적인 글은 원인을 제시한다면 결과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이 보통의 글의 의미입니다만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이런 결과를 발생한 원인이 뭐냐 나올 수 있겠지. 일단 역으로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갖다가 낳게 된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 글은 내가 볼 때는 나름대로 원인을 추정하고 원인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글이에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원인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열거할 경우 양자관을 달려 있는데, 자 봅시다. 런던 스모그가 석탄에 의한 구시대적 공유라면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는 그 발생 과정의 복잡성에서 현대 공해의 특징을 보여준다. 현대 공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뭐죠?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죠. 알겠죠? 물론 뭐도 심각했지만 과거 런던 스모그도 심각했지만 지금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죠. 그 스모그가 현대 공해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는 뭘까? 그리고 이것이 현대의 공해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밑을 봅시다. 로스앤젤레스에 처음 문제가 된 것은 대기 분진이었다. 대기 분진 동그라미. 공장, 소각장 등에서 나온 분진이 문제가 되자, 있죠? 첫 번째, 로스앤젤레스 스모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첫 번째 뭐라고 생각했다? 분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분진. 자, 정부는 집진 시설을 의무화해. 그래서 뭐 해서 몇 년 후에 분진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가지 소위 그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뭘 얘기한 적이 있죠? 화석연료의 태움, 특히 경유차 있어 없어요? 그래서 그 경유차에 대한 얼마나 많은 단속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경유차도 줄었어. 그런데 경유차가 줄바람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줄었다. 뭔가 상관성이 있을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앞으로 계속 는다면 결국 경유차가 근본적 원인은 아니라는 거겠지.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야. 경유차만 싹 없으면 미세먼지가 없어질 걸로. 알겠어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뭐야? 경유차가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는 거겠지. 마찬가지야. 로스앤젤레스 스모그가 뭐가 원인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분진이 원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분진만 제거하면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는 없어질 걸로 기대했지, 정부가. 그런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로스앤젤레스는 환갈색의 안개가 현상이 가시지 않고, 알겠죠? 일종의 스모그였죠. 환갈색의 안개는 스모그를 말합니다. 미줄자 스모그.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 환갈색의 안개죠. 그러나 스모그 현상 이렇게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표현의 다양성이지. 표현의 다양성. 자, 그래서 환갈색의 감이 가시지 않고 계속 눈에 따갑고 눈물이 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당호 이것이 아황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자, 아황산 두 번째 원인을 뭘로 봤다? 아황산으로 본 거지. 이제 분진에서 뭘로? 아황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연료의 교체를 위해 애썼다. 스모그의 피해는 그래도 지속됐다. 그러니까 아황산도 근본적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지. 내용이 글을 통해서 볼 때 뭘 규명하는 거야? 스모그 현상,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그림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뭔 줄 알았다? 분진인 줄 알았다. 두 번째 뭔 줄 알았다? 아황산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니었다. 그 근본 원인은 뭐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940년부터 로스앤젤레스는 급성장하여 1954년에 약 400만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 자동차 도시였다. 자동차는 특히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배출하여 여름철 강렬한 태양 광선에 의해 광학적인 산화물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눈을 따갑게 했던 스모그의 원인은 대기 중 오열물질의 태양 광선이 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있습니까? 그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뭐에 닿지?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와 햇빛과에 만나서 광합성의 작용을 통해서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스모그가 생겼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인 글은 무엇을 규명하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스모그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는 그림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러면 주제문 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 로스앤젤레스 스모그의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햇빛의 광합성 작용의 결과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독해를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했다?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를 뭐라고 했다? 광학 스모그라고 했다. 됐나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시험 문제 딱 여기다 가로 열고 이 안에 들어갈 말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면 광학 스모그, 이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겠지. 그렇죠? 그렇다면 광학 스모그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때 대체로 문제를 갖다 제기한다는 게 있죠. 그럼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죠.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다. 이게 결과죠. 해결 방안 결과죠. 문제 제기는 뭐예요?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 글이 해결 방안을 갖다 요구하는 글인지 아니면 문제의 원인을 뭐야 돼? 결국 파악하는 글인지 그걸 따져보자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볼까? 보통에서는 어떤 것이 중심 내용이 된다? 문제 해결 방안이 중심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을 때는 문제 해결 방안이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물질적인 경향과 가치만 따르고 있을 뿐, 물질적 경향과 가치만 따르고 있다. 물질적 가치, 물질적 경향이라는 거야. 앞에 경향과 가치는 앞에 물질적에 다 걸리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지? 물질 우선주의죠. 물질이 좋아.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돈이 좋아, 돈이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 그러잖아. 그래서 모든 걸 다 뭘로?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지난번에 뉴스에서 한번 중국의 뉴스죠. 거기서 한번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죠. 뭐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아주 멋진 차입니다. 비싼 차입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 수레를 갖다가 끌고 가는 한 사람을 그 차가 치게 됐어요. 내리는 운전자입니다. 아주 미끈하게 잘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여성이었어요. 나오더니 뭡니까? 한 수레를 갖다 몰고 간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딱 지갑에서 돈을 내다 확 뿌리고 하는 거예요. 돈 먹고 떨어져라. 그 돈은 그 사람이 치료받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남게 됐죠. 그걸 통해서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다 뭐니까? 보험으로 해결하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보험으로 해결하시오.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 돈이 없어 보이니까. 수리를 갖다 몰고 다니니까. 하루에 버는 돈보다 훨씬 한 달을 해도 못 벌 돈을 나는 줬다. 나로서는 뭐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거다. 라고 하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뭘까요? 돈이면 다냐. 그냥 그래요. 돈이면 다냐. 돈이면 다 해결되느냐? 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다가가서 한 번쯤은 위로의 말, 알겠죠? 사과의 말, 이것들을 했더라면, 그잖아요? 그리고 돈을 건네줬더라면, 그렇다면 뭐예요? 찬살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차에 태워서 병원을 모시고 갔다면 더 찬살받겠죠? 그런데 그 나오자마자 지갑에서 돈을 꺼내 뿌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 바로 물질과 대비되는 게 뭐다? 인간성이죠.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질적인 경향과 가치만 따르고 있을 뿐 정신과 문화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실된 균형, 뭐가 상실됐어요?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다는 이런 균형이 깨진 거라는 얘기야. 뭐가 상실됐어? 물질과 정신의 균형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겠어요? 물질과 정신을 조화를 이루는 거죠. 적당한 물질의 욕망. 알겠죠? 그것을 뭘로서 절제해야 돼? 정신으로서 절제해야 되겠죠. 물질이 앞서면 안 되죠. 물질이 앞서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물질 경도라고 그래요.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에 만연되어 있다는 말 많이 합니다. 이제 물질에 경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물질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 뭘로 하게? 돈으로 판단하는 거죠. 너 연봉이 얼마 돼? 연봉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요. 그렇죠? 너 어디 집이 살아? 몇 평이 살아? 집이 좋냐 나쁘냐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차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죠. 좋은 차냐? 그렇지 못한 차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 다 뭘로 판단해요?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물질 경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결국 해결 방안, 결국 물질과 정신의 균형이 요구되어진다. 됐죠? 맞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특별히 그 170페이지에 구조 읽기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중에 글 독해에 관련돼서 비문학 특강 갈 때 좀 더 내용을 파악하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문 특강이 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십니까? 내용의 지문을 읽고 답을 찾아가고 독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그런 시간이 있길 바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단순하게 글을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말고 좀 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촘촘히 따져 읽는 것. 알겠죠? 이게 저희 독해를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겠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답만 팍 찾으려고 말고, 이것이 어떤 글인가, 어떤 내용인가, 여기서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가라는 걸 자꾸자꾸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할 때 독해는 쉬워진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뭐 관련된 문제 있으면 한두 개 풀어보고요. 기미 독립선언서 있어 없어요? 있죠? 뒤에 우리 지금 몇 분이죠? 3시죠?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 좀 한 번씩 풀어보고 혹시 관련된 문제 있으면 잠깐 한두 문제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서 뒤에 가면 뭐 설명문이랄지 논설문이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 있었던 과거 지문이에요.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읽을 거리로 놓은 거고 특히 우리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기 잠깐 펴봐. 몇 페이지냐면 201페이지 펴봐. 201페이지. 201페이지가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197페이지. 197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그 1권 파트에도 내가 한자 성어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번 이거 한 적 있지? 그런데 197페이지 옆에 보면 각각의 여러분들이 이 글은 읽지 않아도 옆에 있는 뭐는 한자성어를 좀 공부하라라는 차원에서 이게 딱 쭉 중요 한자성어를 쭉 수록해놨어요. 옆에다 있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넘기면 있는 데가 있어. 이렇게 200페이지도 있죠? 200페이지 200페이지 있습니까? 있죠? 또 봐봐 203페이지 있죠? 이런 식으로 쭉 넘기다 보면 각각 설명과 논설문의 지문 옆에다 내가 이렇게 한자성어를 발췌해서 놓아서 그 뜻을 헤아린다면 한자성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관련 문제 잠깐 풀어보고 기미 독립선언서 독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